할머니 쉰내 나니까 꺼져. 지하철에서 노모를 개 패듯 폭행한 조폭 두목이 할머니의 손녀이자 해병대 대령 여성에게 개박살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심장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그 톱니의 하나인 지하철 2호선은 퇴근길에 인파를 꾸역꾸역 삼키고 있었다. 쇠와 쇠가 맞부딪는 날카로운 소음, 사람들의 지친 숨소리와 무감한 표정들이 뒤섞여 축축한 공기를 만들었다. 그 쇳가루 냄새 나는 혼돈의 한가운데 황점순 할머니는 낡은 유모차에 소중히 올린 김치통을 꼭 붙들고 있었다. 손녀딸이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서둘러 담근 열무김치였다. 아삭하게 잘 익은 열무의 시원한 국물. 세상에서 그 맛을 가장 좋아하는 손녀 천유성. 포항에서 험한 군 생활을 하는 손녀에게 이 김치 하나만큼은 세상 최고의 보양식이 되리라.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유모차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김치 국물이 셀세라 노심초사하며 손에 힘을 주었다. 신도리역 환승의 지옥이라 불리는 곳에서 문이 열리자 인파가 쏟아져 들어왔다. 황점순 할머니는 노약자석 구석에 겨우 몸을 붙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잠시였다. 다음 역에서 우악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산에 셋이 올라탔다. 중심에 선 사내는 마동철이었다. 강남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의 우두머리. 험상궂은 얼굴에 목덜미를 휘감은 용 문신이 번들거렸다. 그는 노약자석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황점순 할머니 앞에 섰다. 아, 여기 자리 좋네. 놓친네, 좀 일어나지. 12조의 거만한 말투였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그들의 험악한 인상에 맞서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애써 그를 외면하며 김치통만 바라보았다. 어이, 놓친네. 귀 먹었어?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라고. 마동철의 목소리가 커졌다. 옆에 있던 부하 백상기가 거들었다. 회장님 말씀하시잖아. 이봐 할망구. 요즘 노인네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공짜로 지하철 타면서 자리 욕심은 많아. 모욕적인 말에 할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힘들게 잡은 자리였다.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이 인파 속에서 서서 갈 자신이 없었다.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앉으시게. 모기만 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마동철의 심기를 건드리고도 남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의 낡은 유모차를 발로 툭 찼다. 몸이 불편해? 어디가 불편한데? 입이 불편한가?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거 보니까. 야, 쉰내 나니까 좀 꺼져주라. 우리가 앉게. 쉰내라는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헌신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여긴 노약자석일세. 젊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야. 그 순간 마동철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이게 끝까지.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전동차 안에 울려 퍼졌다. 마동철의 손바닥이 황점순 할머니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할머니의 고개가 속절없이 돌아갔고 순간적인 충격에 손에서 힘이 풀렸다. 유모차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김치통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쨍그랑. 플라스틱 통이 깨지며 붉은 김칫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시원하게 익은 열무김치가 더러운 지하철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손녀를 위해 정성껏 담근 김치였다.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아이고, 내 김치.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김치를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뺨은 불에 댄 듯 뜨거웠고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마동철은 발치에 쏟아진 김치를 구둣발로 지휘 밟으며 비웃었다. 꼴값 떨고 있네.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다녀? 야, 할망구. 그 김치 네 아들 묘에라도 갖다 바치려고 했냐? 아니면 너 죽으면 제사상에 올리려고? 잔인한 조롱에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였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거대한 깡통 같은 전동차 안에서 할머니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치워, 더러운 거. 마동철 일당은 할머니를 밀치고 보란 듯이 노약자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열무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눈물과 김칫국물이 뒤섞여 손등을 타고 흘렀다. 서러움보다 더 큰 것은 수치심이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했다. 주변의 차가운 침묵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불쾌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이기심이 전동차 안의 공기를 지배할 뿐이었다. 한참을 엎드려 김치를 줍던 할머니는 결국 빈통을 들고 힘없이 일어섰다.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뺨의 통증보다 텅 빈 김치통보다 마음속에 깊게 팬 상처가 더 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의 4층 계단을 오르며 할머니는 몇 번이나 주저앉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집 안에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손녀에게 주려던 김치는 이제 없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다. 시뻘겋게 부어오른 뺨과 퉁퉁 부은 눈, 슬픔과 모멸감으로 얼룩진 늙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황점순 할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였다. 자랑스러운 손녀,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대령인 손녀에게 이토록 추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 흙과 함께 묻어야 할 자신만의 흙빛 눈물일 뿐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텅 빈 김치통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 시각 포항의 해병대 기지에서는 그녀의 손녀 천유성이 서울로 향할 휴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닥친 비극을 꿈에도 모른 채 새벽에 여명이 포항 앞바다를 물들릴 무렵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 대령 천유성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군복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은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그녀의 명성을 증명하는 듯했다.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부하들에게는 존경받는 지휘관. 그리고 황점순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손녀였다. 서울역에 도착한 그녀는 곧장 할머니가 사는 낡은 빌라로 향했다. 손에 들린 작은 선물 꾸러미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발걸음에는 군인 특유의 절도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익숙한 할머니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구나. 황점순 할머니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맞았다. 하지만 천유성의 예리한 눈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을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의 왼쪽 뺨이 미세하게 부어 있었고 옅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푸른 멍 자국이 비쳐 보였다. 할머니, 얼굴이 왜 이러세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유성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실렸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변명했다. 아이고, 아니다. 늙어서 그래. 어젯밤에 자다가 침대 모서리에 찧었나 보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유성은 속지 않았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시고는 조용히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상처가 아니었다. 형태와 색깔로 보아 둔탁한 충격, 사람의 손에 의해 생긴 상처임이 분명했다. 군에서 수많은 부상자를 봐온 그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할머니,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그랬어요? 천유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어깨를 들썩이며 어제 있었던 지하철에서의 서러운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천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할머니가 인파 속에서 짐승 같은 자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했다. 손녀를 위해 담근 김치는 더러운 바닥에 쏟아지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방관했다. 할머니의 울음 섞인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천유성은 조용히 일어나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할머니를 진정시킨 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군용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사랑스러운 손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적을 눈앞에 둔 해병대 수색대의 지휘관 야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해병대 시절 자신의 부사수였고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는 후배 형사였다. 선배님, 휴가 중에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해병대 동기를 통해 신도림역과 그 주변 역들의 어제 저녁 시간계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절차는 복잡했지만 해병대라는 끈끈한 연결고리는 때로 법보다 빠른 길을 열어주었다. 몇 시간 후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떠 있었다. 천유성은 매의 눈으로 영상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지하철에 오르는 모습, 그리고 문제의 남자들이 탑승하는 장면.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마동철의 험상궂은 얼굴과 그의 부하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 속이었지만 천유성은 똑똑히 보았다. 마동철이 할머니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 그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까지. 김치 국물이 바닥에 퍼지는 모습은 마치 할머니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보였다. 천유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가 짓밟혔을 때 느끼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서라도 되갚아주겠다는 맹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마동철의 얼굴을 캡처했다. 후배 형사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이자의 신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3시간 안에 알아내.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마동철의 신원은 금방 드러났다. 강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철파의 두목 마동철. 폭행, 갈취, 불법 사채, 유흥업소 운영 등 전과 기록이 화려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핵심 조직원들의 명단도 함께 올라왔다. 오른팔인 백상기 행동대장 조태웅, 그리고 조직의 자금 세탁과 홍보를 담당하는 김필도. 천유성은 그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벽에 붙였다. 마치 군사작전을 앞둔 지휘관처럼 각각의 표적에 대한 정보를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경찰이나 법에 기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들이 내리는 처벌은 너무나 가볍고 무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내릴 심판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그들의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하는 방식이 될 터였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폭행 사건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한 마리 야수의 처절한 사냥의 시작이었다. 할머니의 눈물은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서 마르지 않는 분노의 강이 되어 흘렀다.
그 강은 오직 적들의 피로만 잠재울 수 있을 터였다. 천유성의 눈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휴가 첫날 밤 천유성은 잠들지 않았다. 할머니의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거실 한쪽에 임시 지휘소를 차렸다. 벽에 붙은 마동철 일당의 사진들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눈앞에 놓인 먹잇감의 초상과도 같았다. 그녀는 법의 심판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는 것은 너무 자비로운 처사였다. 그들이 할머니에게 주었던 고통과 모멸감을 몇십, 몇백 배로 돌려주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을 완벽하게 알아야 했다. 그들의 강점, 약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까지. 천유성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해병대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선후배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국정원, 검찰, 경찰, 언론, 금융계까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한마디를 보내자 보이지 않는 정보망이 거미줄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표적 1 마동철 두목. 마동철,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피와 폭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인물이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부숴버렸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전과 기록 뒤에는 의외의 공백이 있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부모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천유성은 이 공백에 주목했다. 완벽해 보이는 갑옷에도 반드시 빈틈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녀는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선배에게 마동철의 근원, 그의 출생 기록까지 파헤쳐 달라고 요청했다. 표적 2 백상기 오른팔 재무 담당. 백상기는 마동철의 두뇌였다. 그는 폭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교묘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사기, 불법 대출 등으로 조직의 자금줄을 만들고 관리했다. 그는 치밀하고 교활했으며 모든 거래는 차명으로 이루어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약점은 바로 그 치밀함이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통제하려는 강박관념. 천유성은 그가 자신만이 아는 곳에 비자금과 범죄의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를 반드시 숨겨두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표적 3 조태웅 행동대장, 마약 유통. 조태웅은 마동철의 주먹이었다. 강남 일대의 클럽과 유흥업소를 관리하며 마약 유통을 총괄했다. 그는 다혈질이고 충동적이었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의 약점은 명확했다. 여자와 마약,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 그는 매주 금요일 밤 특정 클럽의 VIP 룸에서 마약 거래를 하고 여자들과 어울렸다. 그곳은 그의 성역이자 동시에 가장 허술한 방어선이 될 것이었다. 표적 4 김필도 SNS 담당, 조직원 관리. 김필도는 신세대 조폭이었다. 그는 주먹 대신 SNS를 무기로 사용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제차와 명품 시계, 돈다발 사진을 올리며 부를 과시했고 그것을 보고 몰려든 철없는 젊은이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명예훼손을 동반한 채무 압박 등. 그의 약점은 치명적이었다. 바로 관심에 대한 갈증과 기록에 대한 무감각함.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스스로 SNS에 자랑하고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었다. 정보가 취합될수록 천유성의 작전 계획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녀는 각각의 표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법의 그물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던 그들을 바로 그들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참이었다. 작전 수립과 동시에 그녀는 직접 적진을 살피기로 했다. 마동철 일당이 자주 출몰한다는 강남의 한 고급 라운지 바. 천유성은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했다.
군인의 흔적을 완벽히 지운 그녀는 그저 강남의 밤을 즐기러 온 매력적인 여성처럼 보였다. 예상대로 바의 가장 좋은 자리에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천유성을 발견하자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며 자기들끼리 저속한 농담을 짓거렸다. 잠시 후 김필도가 술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혼자 오셨나 봐요, 민. 우리 회장님께서 한 잔 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천유성은 차갑게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마동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역겨운 향수 냄새와 위스키 냄새가 진동했다. 아가씨가 꽤 튕기네. 군인 출신인가? 몸이 아주 꼿꼿한 게 마음에 들어. 마동철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천유성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빛났다.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군복 벗으니까 여자 냄새 좀 나나? 보기보다 괜찮은데. 이봐 아가씨. 우리 같은 진짜 남자들 맛을 좀 봐야 진짜 여자가 되는 거야. 오늘 밤 오빠랑 뜨거운 시간 한번 보낼까? 마동철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그의 부하들은 키득거리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 순간 천유성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뺨을 후려치던 마동철의 손과 지금 자신의 어깨로 향하는 손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살짝 피하며 그의 손길을 흘려보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섰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발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마동철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재미없는 년 같으니라고. 차에 올라탄 천유성은 분노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켰다. 그들의 저속한 희롱은 할머니가 당한 모욕과 겹쳐지며 그녀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여성을, 약자를, 인간을 존중하는 법을 몰랐다. 그렇다면 가르쳐주는 수밖에. 짐승의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충격적인 정보가 기다리고 있었다. 국정원 선배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표적 마동철 출생 기록 확인. 모친 황점순. 수십 년 전 서울역에서 실종된 아동으로 기록. 당시 모친의 주소지가 현재 천대령의 조모님 댁 주소와 일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마동철. 할머니를 때린 그 짐승. 자신이 복수의 대상으로 삼은 그 남자가. 할머니가 수십 년 전 잃어버리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들. 바로 자신의 외삼촌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천유성은 벽에 붙은 마동철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증오해야 할 원수의 얼굴 위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의 모습과 아들을 잃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을 할머니의 얼굴이 겹쳐졌다. 복수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한 운명의 굴레가 되어 그녀를 올가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비극으로 뒤엉킨 가족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그녀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숙명이었다. 천유성의 세상은 두 개로 쪼개졌다. 하나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손녀로서 느끼는 비통함의 세계, 다른 하나는 해병대 대령으로서 적을 섬멸해야 하는 냉혹한 임무의 세계였다. 외삼촌. 그 끔찍한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지웠다. 지금 눈앞의 마동철은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의 삶을 짓밟은 적, 표적 알파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가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용서받지 못할 죄. 그녀의 복수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엉망으로 뒤엉켜버린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신성하고도 잔인한 의식이 되어야 했다.
그 첫 번째 재물은 마동철의 두뇌 백상기였다. 작전명 여우 사냥. 교활하고 약삭 빠른 여우 백상기의 돈줄을 끊고 그의 두뇌를 마비시키는 것이 작전의 목표였다. 천유성은 그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공식적인 사업장이 아닌 오직 그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공간. 그곳에 조직의 모든 추악한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문제는 어떻게 그 상자를 여느냐였다. 무단 침입은 위험이 컸다. 백상기는 의심이 많아 사무실 곳곳에 최첨단 보안 장치를 설치해 두었을 것이다. 그때 천유성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해병대 수색대 시절 통신 및 정보전을 담당했던 오진규 하사. 컴퓨터에 관한 한 귀신이라 불렸던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중 한 명으로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천유성은 오진규에게 연락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씩씩했다. 단결. 대령님 휴가 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오랜만이다, 오하사. 아니, 이제 오 대표라고 불러야 하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한마디에 오진규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그는 군말 없이 천유성이 보내온 오피스텔의 주소와 건물 설계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보안 시스템이 만만치 않습니다. 독립전력망에 3중 방화벽, 열 감지 센서와 동작 감지 센서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관제센터와 백상기 개인 휴대폰으로 경보가 전송됩니다. 무력화시킬 수 있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우를 굴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첫째, 백상기를 사무실에서 최소 3시간 이상 떨어뜨려 놓는다. 둘째,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오진규가 원격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다. 셋째, 천유성이 고용한 전문가가 현장에 침투해 판도라의 상자를 확보한다. 여우를 굴 밖으로 유인할 미끼는 돈이었다. 천유성은 금융계에 있는 해병대 동기를 통해 백상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수백억 원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고급 정보였다. 미끼를 문 백상기는 약속 장소인 인천 영종도로 향했다. 서울에서 영종도까지 왕복 최소 3시간. 충분한 시간이었다. 백상기의 차량이 강변북로에 올라선 순간 오진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화벽 해제. 건물 전체 CCTV 루프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3분간 메인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동시에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대기하던 침투 전문가가 움직였다. 그는 자물쇠 해제의 달인이자 과거 천유성의 부대에서 특수 침투 훈련을 교관했던 베테랑이었다. 그는 단 1분 만에 3중 잠금 장치를 소리 없이 열고 사무실 안으로 사라졌다. 사무실 내부는 백상기의 성격처럼 깔끔하고 편집증적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은 벽에 걸린 평범한 풍경화 액자 뒤에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액자를 드러내자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다. 두 번째 관문입니다. 지문과 홍채 인식, 6자리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오진규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천유성은 백상기의 SNS를 통해 확보한 그의 고화질 사진에서 지문을, 과거 출입국 기록에서 홍채 정보를 추출해 두었다. 남은 것은 비밀번호였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관성이지. 시도해봐. 그의 딸 생일. 천유성이 나지막이 말했다. 과거 뒷조사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다.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6자리 숫자를 눌렀다. 찰칵. 육중한 금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외장 하드디스크 여러 개가 보관되어 있었다. 오진규는 원격으로 하드디스크에 접속해 복제를 시작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떠올랐다.
차명 계좌 목록, 뇌물장부, 부동산 사기 계약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장님 안이 마동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고아원 출신 청년들 명의로 대포 통장을 수십 개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주로 독거노인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노렸고요.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오진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천유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를 폭행한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데 그들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만을 골라 잔인하게 물어뜯고 있었다. 파일 복제가 완료되고 전문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뒤 소리 없이 현장을 빠져나왔다. 백상기가 영종도에서 허탕을 치고 분노에 차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의 제국이 이미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천유성은 증거를 곧바로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부패한 내부자에 의해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먼저 언론계에 있는 해병대 선배에게 독거노인 전문 부동산 사기 조직에 대한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흘렸다. 며칠 후 한 유력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대적인 폭로 보도가 터져나왔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동철파의 소행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사회적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을 무렵 천유성은 오진규를 통해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외장 하드디스크의 원본 파일 전체를 익명으로 전송했다. 한 시민의 제보라는 이름으로. 여론에 등 떠밀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백상기는 자신만만했다. 모든 거래는 차명이었고 증거는 자신의 비밀 금고 안에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그의 비밀 장부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의 복제본을 제시했을 때 백상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가장 완벽한 성역이 뚫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법정에서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마동철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오른팔이었던 백상기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조직의 자금줄이 막히고 수사망이 점점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것을 느끼며 마동철은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검찰의 수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 시각 천유성은 자신의 임시 지휘소 벽에 붙어있던 백상기의 사진 위에 붉은색으로 X자를 그었다. 여우 사냥 종료. 다음 표적은 독사 조태웅이었다. 백상기의 구속은 동철파에겐 단순한 조직원 한 명의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간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자금 흐름이 막히고 조직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연일 길길이 날뛰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는 오리무중이었다. 그의 분노가 커질수록 천유성의 심장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다음 목표는 조태웅이었다. 마동철의 주먹이자 강남의 밤을 마약과 폭력으로 물들이는 행동대장. 그는 교활한 백상기와는 달랐다. 단순하고 충동적이며 폭력과 쾌락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짐승에 가까웠다.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야 했다. 작전명 독사의 둥지. 조태웅의 둥지는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클럽 네뷸라의 VIP 룸이었다. 매주 금요일 밤 그곳에서는 은밀한 마약 거래와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다.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곳에 잠입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다. 천유성은 거울 앞에 섰다. 짧은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가발로 가렸고 몸의 모든 근육을 감추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얼굴에는 짙은 스모키 화장을 하여 평소의 날카로운 인상을 지우고 퇴폐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해병대 대령 천유성이 아니었다. 그저 강남의 밤을 유흥으로 보내는 돈 많고 외로운 여자 세라일 뿐이었다. 클럽 네뷸라의 입구는 삼엄했다. 가드들은 손님들의 신분을 까다롭게 확인했다. 천유성은 미리 준비해둔 위조 신분증과 함께 한 손에 VVIP 회원 카드 정보원으로부터 입수안을 무심하게 흔들어 보였다. 가드들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이내 정중하게 길을 열었다. 클럽 내부는 다른 세상이었다. 심장을 울리는 베이스 소리, 현란한 조명, 값비싼 술과 향수 냄새가 뒤섞여 혼탁한 공기를 만들고 있었다. 천유성은 인파를 헤치고 바의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임무는 조태웅의 눈에 띄는 것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가장 비싼 샴페인을 주문하고 지루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예상대로 그녀의 도발적인 모습은 주변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시선들 속에는 조태웅의 것도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조태웅이 부하 둘을 거느리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 바닥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가씨. 혼자 왔어? 혼자면 안 되나요? 천유성은 일부러 차갑게 대답하며 그를 도발했다. 그녀의 콧대 높은 태도에 조태웅은 오히려 흥미를 느낀 듯 했다. 성격 있네. 마음에 들어. 내가 오늘 특별히 놀아줄 테니까 저기 우리 룸으로 가지. 그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말이었다. 천유성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척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작은 핸드백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렌즈형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다. VIP 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벽의 구조, 비상구의 위치, 가드들의 배치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30초 안에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계산했다. VIP 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대마초와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뒤섞인 냄새였다. 방 안에서는 이미 몇몇 남자들과 여자들이 마약에 취해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조태웅은 소파에 거만하게 드러누우며 천유성을 옆에 앉혔다. 자, 일단 한 잔해. 그리고 이거 기분 좋아지는 약인데 한번 해볼래? 조태웅이 작은 봉지에 담긴 흰 가루를 내밀었다. 천유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술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건 별로. 까다로운 아가씨네. 좋아, 그럼 술이나 마시자고. 조태웅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잠시 후 룸으로 다른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중국계로 보이는 그들은 조태웅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다. 마약 거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천유성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을 고치는 척하며 거울 앞으로 갔다. 핸드백을 열어 립스틱을 꺼내는 척하며 렌즈형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 소파 쪽을 향하게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프레임 안에 들어왔다. 조태웅은 중국인들에게 돈가방을 건네받고 소파 밑에 숨겨두었던 다른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압축된 마약 뭉치들이 가득했다. 물건 확실하지? 이번 것도 최상급이다. 이걸로 강남 바닥은 한동안 우리 세상이야. 그들의 대화, 돈과 마약이 오가는 장면 모두가 천유성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는 빠져나갈 시간이었다. 천유성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조태웅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그의 귀에 속삭였다. 여긴 너무 시끄럽네요. 우리 둘만 있을 조용한 곳은 없어요? 그녀의 유혹에 조태웅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쾌재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연히 있지. 따라와. 조태웅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룸을 나서는 순간 천유성은 미리 연락해둔 후배 형사에게 독사 포획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조태웅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클럽의 또 다른 비밀 공간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천유성을 안으로 밀어넣은 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잠그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움직이지 마.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다. 복도 양쪽에서 중무장한 형사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조태웅을 덮쳤다. 조태웅은 당황하여 반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형사들의 손에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천유성을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았다. 천유성은 더 이상 세라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해병대 대령의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조태웅의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들었던 그 모멸감, 그 수치심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며. 이제 감방에서 평생 기분 좋을 일만 남았네.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VIP 룸에서도 대대적인 체포가 이루어졌다. 마약 거래 현장은 완벽하게 급습당했고 동철파의 핵심 자금줄 중 하나였던 마약 유통망은 뿌리째 뽑혔다. 다음 날 아침 천유성은 자신의 지휘소 벽에 붙어있던 조태웅의 사진 위에 굵은 X자를 그었다. 마동철은 이제 그의 두뇌와 주먹을 모두 잃었다. 그는 성난 맹수처럼 날뛰겠지만 발톱과 이빨이 모두 뽑힌 맹수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표적, 마동철의 입이자 얼굴인 김필도였다. 그의 심판은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터였다. 두 개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자 마동철의 왕국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백상기의 구속으로 돈줄이 막혔고 조태웅의 체포로 강남 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 조직원들은 동요했고 마동철은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며 닥치는 대로 부하들을 의심하고 폭행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조직 전체를 좀먹기 시작했다. 천유성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지막 사냥을 준비했다. 세 번째 표적은 김필도. 그는 마동철의 나팔수이자 SNS 세상 속에서 거짓된 왕국을 건설한 광대였다. 그의 무기는 주먹이나 칼이 아닌 좋아요와 팔로워였다. 그의 죄는 폭력이나 사기만큼이나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는 허황된 성공을 전시하며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을 유혹해 범죄의 길로 끌어들였다. 그의 심판되는 법정이 아닌 그가 그토록 숭배했던 바로 그 SNS 세상이 될 터였다. 작전명 거울의 집. 거울의 집은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져 자신의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천유성은 김필도에게 그가 만든 허상과 과시욕이라는 거울 속에 스스로 갇혀 파멸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자신, 그의 자랑하고 싶은 욕구였다. 천유성은 다시 오진규에게 연락했다. 이번 임무는 물리적인 침투가 아닌 디지털 세계에서의 완벽한 정보 수집이었다. 오진규는 김필도가 지난 몇 년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모든 SNS에 올렸던 게시물 수천 개를 단 몇 시간 만에 아카이빙했다. 사진, 동영상, 심지어 삭제된 게시물까지 모두 복원했다. 그의 SNS는 그야말로 범죄의 전시장이었다. 외제차와 명품 시계 사진이 업로드된 날짜는 백상기의 장부 속 불법 사채 이자가 입금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피해자의 눈물 위에서 질주하는 슈퍼카였다. 클럽 VIP 룸에서의 파티 영상 속에는 조태웅과 함께 마약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조직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한쪽 구석에는 지명 수배 중인 다른 조직의 간부 얼굴까지 찍혀 있었다. 현금 다발을 침대 위에 뿌려놓은 사진 노력하면 다 된다는 문구와 함께 올라온 이 사진은 한 독거노인에게서 빼앗은 부동산 사기 계약금이었다는 사실이 백상기의 장부에서 드러났다. 빚은 갚아야지 XX야라는 문구와 함께 올린 야구방망이 사진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그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 날
빛 독촉에 시달리던 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경찰 기록이 발견되었다. 김필도는 스스로 자신의 범죄 일지를 매일같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었던 셈이다. 천유성은 이 흩어진 증거의 파편들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가공했다. 그녀는 정의 구현을 주제로 활동하는 한 유명 유튜버에게 익명으로 모든 자료를 제보했다.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이 유튜버는 이 엄청난 특종에 흥분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제보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도 같은 폭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김필도의 가장 화려한 사진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 숨겨진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그의 허세 섞인 문구와 교차 편집되어 하나씩 폭로되었다. 그의 명품 시계는 누군가의 전세금이었고 그의 외제차는 한 가정을 파탄낸 빚더미였다. 영상은 김필도가 그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으며 SNS를 이용해 어떻게 젊은이들을 현혹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영상은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업로드되었다. 폭발적인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영상은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했고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대중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김필도의 인스타그램에는 순식간에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게 내가 말한 노력이냐? 쓰레기 같은 놈.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놈들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 악마가 따로 없네. 평생 감방에서 썩어라. 그를 추종하던 철없는 아이들은 경악하며 등을 돌렸고 그에게 돈을 빌려줬던 유흥업소와 명품샵들은 빚 독촉을 시작했다. 어제까지 그를 떠받들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김필도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공포에 질렸다. 그는 미친 듯이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박제되어 인터넷 세상을 떠돌고 있었다. 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문 밖에서는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그가 믿었던 디지털 왕국은 한순간에 그를 가두는 거울의 집, 감옥이 되어버렸다. 사회적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경찰도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경찰은 김필도의 아파트를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울면서 악플을 확인하고 있었다. TV 뉴스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그의 초라한 모습이 대서특필되었다. 화려한 인플루언서의 가장 비참한 최후였다. 마동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김필도가 체포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두뇌, 주먹, 그리고 이제 입까지 사라졌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믿었던 부하들은 모두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치밀한 계획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씩 정교하게 파괴하고 있었다. 극심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쳤다.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이 개자식아. 그의 절규는 텅 빈 공간 속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시각 천유성은 김필도의 사진 위에도 붉은 X자를 그었다.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 중 이제 표적은 단 하나만 남아 있었다. 표적 알파. 마동철. 자신의 외삼촌.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었다. 천유성은 마동철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가장 잔인한 진실이 담긴 초대장이 될 터였다. 마동철의 왕국은 폐허가 되었다. 믿었던 신복들은 차가운 쇠창살에 갇혔고
돈과 권력을 보고 모여들었던 하이에나들은 냄새를 맡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사방에서 조여오는 공포를 막아줄 유일한 요새이자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백상기의 원망서린 눈빛, 조태웅의 경악하던 표정, 김필도의 울부짖음이 환영처럼 나타났다. 그는 술에 의지했다. 최고급 양주를 물처럼 들이켰지만 취기는 공포를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킬 뿐이었다. 누구야 대체 어떤 새끼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경찰이나 검찰의 소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누군가의 소행이었다. 마치 유령처럼.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지직거리는 노이즈뿐. 그가 짜증스럽게 끊으려던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오래된 낡은 오르골 소리였다. 따라따라딴 따라따라딴. 그 멜로디. 마동철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것은 그가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친구 민수가 항상 품에 안고 다니던 낡은 오르골 소리였다. 민수는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오르골은 민수와 함께 묻혔다. 이 세상에서 그 멜로디를 아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어야 했다. 누구야 너? 그가 소리치자 오르골 소리가 뚝 그치고 전화는 끊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연일 리가 없다. 유령은 자신의 과거를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까지 알고 있었다.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천유성은 오진규를 통해 마동철의 모든 전자기기를 장악했다. 그의 집은 천유성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마동철이 위스키를 마시고 있을 때 거실의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는 한 여자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장가였다. 아주 희미하게 기억의 저편에서 아련하게 떠오르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목소리. 아가야 잘 자라 우리 아가. 꺼져. 끄라고. 마동철은 오디오를 향해 술병을 집어 던졌다. 스피커가 박살났지만 노랫소리는 멈추지 않고 그의 귓가에 그의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 며칠 후 그의 사무실로 의문의 택배 상자가 배달되었다. 그는 겁에 질려 부하에게 먼저 열어보게 했다. 상자 안에는 폭탄도 협박 편지도 없었다. 그저 낡고 해진 아이의 운동화 한 짝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 운동화. 마동철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십 년 전 서울역에서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 인파에 휩쓸려 잃어버렸던 바로 그 운동화였다. 그는 평생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발버둥 쳤지만 이 낡은 운동화 한 짝은 그의 모든 노력을 비웃으며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을 눈앞에 되살려냈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증오,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혼자 남겨졌다는 지독한 공포. 그의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상처가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남은 부하들을 모두 적으로 의심하며 내쫓았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집안의 모든 창문을 걸어 잠그고 현관문 앞에 가구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쳤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나와. 누군지 알아. 나와서 얘기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게. 원하는 게 뭐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유령은 그저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골라 소금만 뿌릴 뿐이었다. 그의 강철 같던 정신은 서서히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포식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사냥꾼에게 쫓기는 겁에 질린 짐승에 불과했다. 천유성은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동철을 육체적으로 파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그의 영혼의 완전한 파괴였다. 그가 폭력과 돈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그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내릴 마지막 심판이었다. 마동우철의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을 때 천유성은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어느 날 저녁 마동철의 펜트하우스 현관문 틈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소리 없이 밀려 들어왔다. 봉투 안에는 일회용 휴대폰과 짧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마동철은 몇 시간을 망설인 끝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전원을 켰다. 곧바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고 싶다면 내일 저녁 7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지하철 2호번 보관함으로 와라. 내 인생이 시작된 곳의 열쇠가 그 안에 있다. 내 인생이 시작된 곳. 그 문장이 마동철의 심장을 찔렀다. 이것은 함정일 것이다.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이 지긋지긋한 공포를 끝내기 위해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유령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하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가겠다. 천유성은 그의 답장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부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 그녀는 내일 그 영혼들 중 하나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이라는 거울을 보여줄 참이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당역은 언제나처럼 인파로 들끓었다.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거대한 환승역은 서울의 혈관처럼 쉼없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토해냈다. 약속을 위해, 귀가를 위해, 혹은 그저 어딘가로 향하기 위해 무수한 발걸음들이 오갔다. 그들의 무심한 표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박하고 처절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천유성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 여성처럼 보이는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인파 속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 옷 속에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해병대 정복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기둥 뒤에 서서 4번 출구 쪽을 예리하게 응시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단 하나의 표적을 놓치지 않을 터였다. 저녁 7시가 가까워오자 마동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위압적인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얼굴, 퀭한 눈, 제대로 깎지 않아 거뭇한 수염. 그는 겁에 질린 들개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하게 걸어왔다. 그의 눈은 자신을 덮칠지 모를 위험을 찾느라 광적으로 번뜩였다. 천유성은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저 모습이야말로 그의 본질이었다. 마동철은 약속된 2호번 보관함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보관함을 열었다. 안에는 그가 예상했던 돈다발이나 총 혹은 협박 편지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손바닥만 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의아해하며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허름한 판잣집 앞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마동철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저렇게 자신을 안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던 것 같은 아련한 기억이었다. 그는 무심코 사진을 뒤집었다. 그 뒷면에는 세월의 발에 희미해진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아들 강식에게. 엄마가 미안해.
이강식. 그것은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그가 가졌던 본명이었다. 마동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이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대체 누가 어떻게 자신의 옛 이름을. 그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사진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을 때였다. 그의 등 뒤에서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진 속의 아기가 바로 당신이야. 마동철이 경호도 같이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한 여군이 서 있었다. 각 잡힌 해병대 정복, 어깨에 빛나는 대령 계급장. 며칠 전 클럽에서 마주쳤던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살아있는 칼날처럼 서늘하고 예리한 기운이 그를 압도했다. 내 내년이었어. 내 부하들을 전부. 그 사진 속의 여인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았지. 잃어버린 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어디선가 밥이라도 잘 챙겨 먹고 다니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면서. 천유성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만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마동철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과 싸우면서도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김치를 매년 담갔지. 혹시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고 싶어서. 마동철, 아니 이강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김치.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후려쳤다. 지하철에서 자신이 발로 짓밟았던 그 김치. 그런데 말이야. 천유성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어느 날 기적처럼 그 아들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 하지만 아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 아니,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늙고 병든 노파라며 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놈이 내 애미의 뺨을 후려쳤다. 내 손으로 직접.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미친년이. 이강식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천유성은 말없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깨진 플라스틱 조각. 며칠 전 지하철 바닥에 나뒹굴던 바로 그 김치통의 뚜껑이었다. 이게 뭔지 알아보겠나? 내가 발로 짓밟은 내 어머니의 정성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사진 속의 여자다. 내가 평생을 원망하고 증오했던 내 어머니, 황점순 할머니.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이강식의 눈앞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유령의 속삭임. 낡은 오르골, 자장가, 어린 시절의 운동화. 그리고 지하철에서 자신이 폭행했던 그 노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 분노의 정점에는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은 세상을 원망한 게 아니라 평생 자신을 그리워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페류나에 불과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 그는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당역 한복판에서 한때 강남을 주름잡던 거구의 사내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혐오가 뒤섞인 처절한 비명이었다.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천유성은 무너져 내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심판이었다. 법의 처벌보다 더 잔혹하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는 이름의 심판.
그때 그녀의 신호를 받은 형사들이 군중 속에서 나타나 이강식의 주변을 둘러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그랬어. 내가 우리 엄마를 때렸어. 내가 쓰레기야. 내가 죽일 놈이야. 형사들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그의 통곡 소리에 묻혔다. 그는 그렇게 수많은 인파의 무관심 속에서 연행되어 갔다.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어머니의 기억 앞에서 그의 거짓된 인생이 처참하게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천유성은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지독한 허무함과 슬픔만이 재처럼 쌓여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천유성에게는 가장 어려운 임무가 남아 있었다. 할머니에게 수십 년 만에 찾은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를 알려야 하는 잔인한 임무.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위해 저녁을 차리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저 작은 어깨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를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 오냐, 우리 강아지. 배고프지? 다 됐다. 할머니가 웃으며 돌아보았다. 그 따뜻한 미소를 마주하자 천유성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폭행했던 남자가 자신이 지난 며칠간 복수했던 그 남자가 바로 할머니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아들 이강식이라는 사실을. 황점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충격이 너무나 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할머니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아.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아들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향한 피맺힌 절규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들의 이름만 되뇌었다. 왜 그렇게 험한 길을 가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그 손을 놓치지만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할머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며칠 후 황점순 할머니는 천유성의 부축을 받으며 구치소 면회실로 향했다. 50여 년 만의 재회. 그 사이에는 차가운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잠시 후 죄수복을 입은 이강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면회실로 들어섰다. 그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에 짓눌린 초라한 중년의 남자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었다. 유리병 너머의 아들은 너무나 낯설었지만 그 얼굴 어딘가에 어릴 적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강씨가 내 아들 맞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강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았니? 내 아들아. 밥은 먹고 다녔어? 어디 아픈 데는 없었고? 원망 한마디 없이 아들의 안위부터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강식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 버림받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자기 자신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널 잃어버린 죄가 커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험하게 살았구나. 괜찮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괜찮아.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유리벽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유리가 아들의 뺨을 대신했다. 그 손길에 이강식의 마음속에 수십 년간 쌓여있던 증오와 원망의 얼음벽이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용서는 상처를 깨끗이 지우는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안고 함께 울어주는 또 다른 아픔의 시작이었다. 재판이 열렸다. 이강식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변호사의 변론도 거부한 채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죄인입니다. 법의 처벌 이전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저를 찾아 헤맨 어머니의 세월을 제가 어찌 감히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다만 지금부터라도 어머니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방청석에서 황점순 할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천유성은 법정 가장 뒷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복수를 이뤘다. 적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그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공허함과 슬픔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정의는 단순히 악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그녀의 차가운 복수 끝에 남은 것은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할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그들을 지켜봐야 하는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녀가 휘두른 정의의 칼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정한 힘은 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음을. 진정한 정의는 처벌을 넘어 용서와 사랑이라는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데 있음을. 그녀는 법정을 나오며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는 더 길고 험난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것이 이 비극적인 가족사 속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다. 시간은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자 가장 더딘 치유사였다. 법정에서 이강식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5년. 그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벌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머니의 아들 이강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었다. 교도소의 시간은 느리고 단조롭게 흘렀다. 그는 더 이상 마동철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죄수번호 2877번 이강식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특권을 거부하고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낡은 성경을 읽고 뒤늦게 글을 배우며 잃어버린 50년의 세월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의 거칠었던 인상은 세월의 풍파와 회한 속에서 부드럽게 깎여나갔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은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어머니, 황점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늙고 쇠약한 몸을 이끌고 단 한 번도 면회를 거르지 않았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왔지만 규정상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싸들고 왔다. 아들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서툴고 짧았다. 밥은 잘 먹고? 네, 어머니. 잘 먹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없습니다. 어머니는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들은 결코 과거를 입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조용히 치유해 가고 있었다.
이강식은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점점 더 작아지는 어머니의 등을 보며 몇 번이고 다짐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하루라도 더 어머니의 아들로 살겠다고. 천유성 역시 그 시간들을 묵묵히 함께했다. 그녀는 휴가 때마다 할머니를 모시고 교도소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그리고 면회가 끝난 후 돌아오는 길 내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이강식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는 면회실에서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천유성 역시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외삼촌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목구멍에 걸려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가 낳은 이 기묘한 가족 관계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와 용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5번의 겨울이 지났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어느 날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5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얼굴에 새긴 이강식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두부 한 모를 받아들 손도 없이 저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인형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황점순 할머니였다. 5년의 세월은 할머니의 허리를 더 깊게 휘게 했고 머리카락은 새하얀 서리로 뒤덮여 있었다. 할머니 곁에는 군복 대신 평범한 옷차림을 한 천유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이강식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아이처럼 작아 보였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한과 그리움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황점순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일어나거라, 내 아들. 땅이 차다. 어서 일어나.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이강식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재회에는 더 이상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모자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이 돌아온 곳은 할머니의 작은 빌라였다. 이강식에게는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보다 더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청소하고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보탰다. 사람들은 그가 과거 강남을 주름잡던 조폭 두목이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말수 적고 성실하게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 아들로만 알 뿐이었다. 어느 주말 천유성이 집을 찾았을 때 부엌에서는 고소한 양념 냄새가 풍겨왔다. 안을 들여다보니 이강식이 서툰 솜씨로 물을 채 썰고 있었고 할머니는 옆에서 웃으며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다. 바로 김치를 담그는 중이었다. 아이고, 그렇게 크게 썰면 맛이 없지. 이것도 힘드네요, 어머니. 두 사람의 평범한 대화가 천유성의 가슴을 울렸다. 비극의 시작이었던 김치. 이제 그 김치는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매개체가 되어 있었다. 천유성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함께 김치를 버무렸다. 마늘의 알싸한 향, 젓갈의 짭조름한 향,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며칠 후 이강식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지하철 한번 타시겠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5년 전 그날처럼 지하철 2호선에 올랐다. 이강식은 일부러 노약자석을 비워두고 어머니를 그 자리에 정중히 모셨다. 그리고 그는 마치 호위무사처럼 어머니의 맞은편에 꼿꼿이 서서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전동차는 신도림역을 지났다. 5년 전 그가 짐승처럼 날뛰며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과거의 포악한 마동철은 이제 없었다. 그곳에는 그저 늙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들 이강식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의 자신과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천유성에게 이강식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두 사람은 옥상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맙다. 어색한 침묵 끝에 나온 한마디였다. 천유성은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짐승으로 살다 죽었을 거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유성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켜준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천유성은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악을 부수는 것만이 정의는 아니었어요. 부서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더 어렵고 위대한 정의라는 걸 외삼촌 덕분에 배웠습니다. 외삼촌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얼음벽이 녹아내렸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낙엽이 곱게 물든 어느 가을 오후 황점순 할머니와 이강식은 집 근처 공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할머니의 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지만 아들의 팔짱을 낀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강식아, 저기 단풍 좀 봐라. 참 곱다. 그러네요, 어머니. 두 사람은 말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너무나 많은 상처와 비극을 딛고 비로소 함께 걷게 된 어머니와 아들. 그들의 삶에 드리웠던 길고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따뜻한 석양빛 속으로 스며들어 희미해지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함께할 내일을 얻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비극적인 인연으로 시작된 가족의 역사는 이제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